네, 이 참사를 낳은 경찰 진압을 놓고 이 과잉 대응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화성 물질 가득한 옥상에 너무 조급하게 진입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물대포와 컨테이너까지 동원된 토끼몰이식 진압작전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일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용산참사 현장으로 모였었거든요. 금방 어떻게 보면 꽤 중요한 내용들이 밝혀지고 책임자 처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그렇게 되지 못했죠. 불 나기 전에 연행된 사람은 경찰을 다치게 한 죄, 불 난 후에 연행된 사람은 경찰을 죽인 죄. 당연히 철거민들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무리한 진압작전에 대한 경찰의 책임이나 또 잘못된 도시개발이나 잘못된 재개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책임들, 그것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는데 검찰의 수사는 딱 철거민들만 기소해서 철거민들의 죄만 묻는 방식으로 한 거거든요. 아직도 유족은 가족들의 고귀한 생명이 경찰에 경찰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이런 과잉 진압들이 다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에 아주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고 우리들이 주인 되는 세상. 유가족들과는 10년 안에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자. 과거사 사건처럼 몇십 년 후에야 밝혀지는 그런 사건이 되지는 않게 하자라는 사실 서로의 다짐을 하고 장례를 치렀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자리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내 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더 편해요. 유가족과 관계자들은 검찰 더군다나 외부인사부 같은 경우 지금 명확하게 짚어서 지시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추운 겨울을 10번이나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족이, 동지가, 이웃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보셨으니까 이 용산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지금 박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찰청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먼저 경찰청 인권조사 그러니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네. 어떤 곳입니까?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7년에 발족한 조직인데요. 경찰이 이제 과거사를 좀 청산하기 위해서 개혁이 권고대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졌고요. 민간과 경찰 조사관 한 20명으로 꾸려져서 용산 그리고 쌍용,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1차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네. 지금은 밀양, 강정 그리고 삼석
염호석 씨 사망 사건에 대한 그리고 KBS 뭐 그때 이사회장의 경찰 공권력 투입 사건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야 될 게 이렇게 많다는 많습니다. 것이 예, 경찰 자체에서 그러니까 꾸려서 하는 거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산 참사 진상 조사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 저희는 용산 사건은 마무리를 좀 지었고요. 거기에 네.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용산 사건 어떠세요? 지난 10년 전에 이 불타는 막루를 사실 저희가 10년 전에 그 새벽에 보면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저기서 사람이 지금 죽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기서 저렇게 사람이 죽도록 저렇게 경찰이 저러면 안 되잖아. 이게 저희는 국민들이 가졌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경찰 윗선의 지시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막루가 불타는 걸 보면서 저희는 굉장히 놀라고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 진실이 뭔지를 알고 싶었는데 사실 10년 동안 제대로 단추가 끼워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어졌던 경찰이나 뭐 검찰 조사에 의해서 결국은 철거민들이 모든 네.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받고 이랬기 때문에 새로운 단추를 끼우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그 인터뷰하신 것 중에서도 제일 가슴에 남는 말이 철거민에게만, 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만,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물었다인데요. 네, 네. 늘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는 구조인데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가 그날의 책임이 작전의 위험성을 알고도 진압을 강행한 경찰 지휘부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네. 여기에는 경찰 희생자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럼요. 당연히. 그러니까 경찰 지휘부라고 하면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 직접 조사는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못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이 위원회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 경찰청 내부의 사건을 조사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현직인 분들이나 또는 내부 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네. 이미 퇴직하신 분이나 바깥 분들을 조사할 권한은 사실은 없고요. 강제 수사 권한은 없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석기 지금 현 의원이시죠. 네. 조사에 응하지 않으셔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연락을 취해봤는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경북 경주시 국회의원인데요. 입장을 들어보려고 해서는 답변을 듣지 못했고요. 그 대신해서 작년 9월에 용산 참사 진상조사 발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김석기 의원의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어 엎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답이 정해진 조사가 아니었나 이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네, 2010년이죠. 대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로 기소된 용산철거민 대책위원회 위원장들 9명에게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경찰의 진압은 적법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대법원의 판결이 상충된다는 이제 의견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당시에도 민간조사단으로 좀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민간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경찰 지휘부의 책임을 묻고 김석기 의원 포함해서 지휘부를 사실 고발을 했었거든요. 네. 모두 다 불기소 처분됐고 그리고 재정신청도 모두 다 각하됐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의 철거민들의 책임을 묻는 동안 김석기 청장이 어떻게 조사를 받았냐면 서면 조사만 받았어요. 김석기 청장이. 네. 검찰에 와서 출석 조사조차도 받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제대로 이 경찰의 과잉된 진압, 안전조치 미비 이런 것들 충분히 조사받았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아예 기소조차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럼요. 예. 네. 조사도 제대로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이 사건의 발화원인과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 업무와는 사실 상관이 없죠. 저희는 경찰이 어떤 역할을 했나 이것이 저희가 조사한 포인트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당시에 이석기 지금 현 국회의원,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네. 비롯해서 네, 서울청장. 네, 서울청장 그리고 경찰청장 내정자였죠.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하는,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더 밝히고 싶은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 내부의 문제는 저희는 다 조사를 일단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다면은 사실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떤 의미에서 검찰이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뭐 사건이 발생한 이후는 검찰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죠. 이건 뭐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사건을 봤을 때 사건이 끝나고 나서 대규모의 검찰 조사단이 구성돼서 이 사건을 조사를 했는데, 그때 돌아보면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이제 용산서 브리핑, 이 바로 직후에 있었거든요. 철거민들의 뭐 화염병으로 인해서 이런 참사가 났다라는 뭐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과 한 채의 차이도 없는 검찰 조사가 사실 아까 보셨던 그 막루를 배경으로 하는 그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조사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어쨌든 경찰이 김석기 내정자에게 뭐 메모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대응 문건을 작성한 걸 봤더니 용산 참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좀 파악하라 이런 것들이 사실 공식 문서에 있었고, 그리고 또 언론도 어떻게 해라, 그리고 900명의 뭐 댓글 사이버 요원들은 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용산 참사에 관해서 여론조작을 하거나 또는 검찰의 수사 상황과 발을 맞추고 그다음에 일부 언론과도 입을 맞추어라. 그렇게 적극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고 들여다봐야 될 내용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거 누가 하냐. 저는 그러면 이제는 대검에 있는 용산 참사와 관련된 수사단이 있는 걸로 알죠, 저희가. 거기서 좀 제대로 해서 경찰의 문제는 이만큼 밝혔다. 그럼 그 이후에 검찰의 문제는 무엇이었고, 그리고 이 정권과는 그 당시 정권과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정권과의 관계는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시에 또 보도가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 기억하시겠지만 강호순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군포 연쇄 살인 사건인데, 당시에 용산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그러고 있었을 때, 강호순 씨가 경찰 폴리스 라인 앞에서 모자를 마스크인가 이렇게 벗기면서 이게 뭐 얼굴이 공개되는 문제 됐었는데, 그게 초유의 사건이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 홍보 담당자에게 지금 이 사건을 부풀려서 용산 참사에 뭐 이런 걸 좀 촛불 시위를 막아라, 이런 내용 메일을 보낸 게 밝혀졌었죠. 그렇다면 그것이 그냥 일개 행정관의 잘못, 뭐 우발적인 실수 또는 의도일까라고 우리는 충분히 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이제는 좀 밝혔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네. 그러니까 강호순 사건이 자잘못을 떠나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용산 참사의 부정적 이미지를 돌리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검찰에게 공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이 용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은 검찰에게 좀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 경찰청 내부에서 지금 경찰 수사관들하고 2년 가까이 진상 조사를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일들을 이제 보고 들으셨을 건데요. 곁에서 지켜본 일선의 경찰관들은 또 고생하는 경찰관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럼요. 네네. 곁에서 지켜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뭐 아직도 많이 충분히 곁에서 지켜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저는 이 사건만 보더라도 굉장히 무리하고 위험한 진압이었는데 그때 경찰들이 내부에 진압한 경찰 특공대장이 그러니까 제대장이 굉장히 저항이 심하고 위험하다라고 현장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 경찰 특공대는
지금 진압을 하는 거, 이렇게 현장 판단은 좀 달랐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현장 판단이 달랐던 게 실제로 예. 녹취록이나 증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그냥 지휘부의 판단에 의해서 그럼 내가 올라갈까?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1차 발화도 있었고 그 큰 발화가 2차 발화로 이어지는 참사로 이어졌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일선 경찰들의 안전조차도 위협하는 무리한 진압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진상조사위원회 경찰의 안전조차도 무시한 그럼요. 진압이었다. 네, 실제로 특공대 한 분이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가까이서 본 분들은 14만 조직, 굉장히 큰 조직이죠. 정부 네. 조직 중에서도 자기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휘부의 어떤 판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목숨도 위험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현장 판단도 존중받지 못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늘 욕을 먹고 이런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봐요. 그러면 조사를 하시면서 봤을 때 그러니까 경찰특공대원 한 분도 목숨을 잃은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때 현장에서는 판단했을 때 지금 진압하는 것은 안 된다. 모두가 위험하다. 했는데 지금 무리한 진압을 내가 올라갈까라고 얘기했던 네, 건 네. 지금 진압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무리한 진압 요구를 받았을까요? 아까 영상에 보면은 예. 진압이 아니라 구조였다면이라고 예. 그 피켓 잠깐 나오잖아요. 네. 저는 거기 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그 바로 직전에 얼마 전에 오산 세교에서도 이런 막루를 짓고 철거민들이 농성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한 5개월 정도 경찰이 기다리고 화염병이 완전히 소진됐다고 판단됐을 때 사실 투입이 되는데 여기는 뭐 19일 날 막루가 막 제대로 지어지지도 않고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이미 경찰 지휘부들이 19일에 모여서 체포, 진압 이걸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고 무리한 상황이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전에 투입되는 특공대들은 내부 구조도 모르고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채로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무리하게 그냥 체포해. 저 사람들 입 닥치게 해야 돼. 여기에 저는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비극이 초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정치적 어떤 고려가 우선됐기 때문에 네. 모두가 희생된 거군요. 그렇게 보시는 저는 거군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산 참사 이후로 사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뭐 또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시면 사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변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안타깝게도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글쎄요. 경찰들의 현장 대응이나 이런 건 많이 달라졌어요. 예, 현 정부 들어서 네. 어떻게 좀 바뀌는 것이 이제 인권 친화적인지 시민 곁으로 갈 건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가난한 이웃들의 삶은 그래서 얼마나 변했냐 이걸 돌아봤을 때는 사실은 10년 이후인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용산 사건 같은 경우도 전혀 땅이 없고 건물이 없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새들어 살았던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뭐 갈비집을 하고 중국집을 하고 금은방을 했던 평범한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당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다 이러면서 대기업들이 막 들어와서 시공사가 돼서 그래서 개발하겠다 그럴 때 그냥 그럼 그냥 쫓겨나는 거야? 우리의 미래와 현재는 여기 다 있었는데 라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래 그럼 우리 말 좀 들어줘 우리 좀 살고 싶어라고 하면서 막루를 쌓고 그냥 올라가는 게 저는 비명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명이었다. 네,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국가가 갑자기 경찰 제복을 입고 등장을 해서 그래서 입 닥쳐 조용히 해. 라고 해서 사실 결국 참사에 이르렀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가난한 이웃들 또는 나 자신에게 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어 본다면 그때처럼 두렵기만 한 존재는 아닐까? 얼마 전에 사실
박준경 씨라고 어머니랑 가난하게 살던 한 이웃이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자기 몸을 한강에 던진 예가 있었거든요. 어머니만 남겨놓고. 저는 그런 이웃들의 삶이 아직도 내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국가가 제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가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걸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용산 참사가 나고 나서 바로 이제 그래 개발 과정에 뭐 어떻게 이 땅도 없고 건물도 없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될까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럼 그거는 좀 뒤로 가더라도 그럼 퇴거할 때는 너무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참사를 만들지 말자 이러면서 저희가 강제 퇴거 금지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시간이나 비명은 들어줘야 한다. 네네네. 그런데 그 강제 퇴거 금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공회전 중이죠. 네. 여전히 국가는 따뜻한 중재자로서 등장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데 뭐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국가가 따뜻한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것도 오래 또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몰린 사람들의 비명을 들어주는 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지 않게 하는 것은 사실 국가라는 이름에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또 앞으로도 또 그런 일에 또 많이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우리 이웃들의 일이기도 하고 또 당장 다른 인생을 살았더라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따뜻한 중재자로서의 국가도 그렇고 네. 우리 이웃들로서의 역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늦게 나와주셔서 고맙고 저희들이 뭐 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신청곡 정도밖에 없네요. 네. 네. 신청곡. 이번 주가 그래서 10주기라서 예. 저희가 아마도 이제 그 유가족들이랑 그리고 생존자들이 18일 금요일 날 그 아마 제가 정확히 장소가 추모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외롭지 않게 손잡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곡은 뭘로 저희들이 한 곡 들어드릴까요? 그 루시드 폴 씨가 그 용산 참사를 배경으로 했던 노래를 불러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 노래 듣겠습니다. 늦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는 참 평범한 사람 조금만 더 살고 싶어 올라갔던 길 이제 나의 이름은 사라지지만 난 어차피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으니 울고 있는 내 친구여 아직까지도 슬퍼하지 말아주게 어차피 우리는 사라진다 나는 너무나 평범하게 죽어간 사람 너무나 평범하게 죽어